서울의 심장부 명동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대조적으로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한식당 옹기. 그곳은 서유진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가게와 이어진 아담한 살림집에서 그녀는 할머니 박선희의 손에 자랐다. 유진의 기억 속 가장 오래된 풍경은 언제나 분주한 주방에서 땀 흘리는 할머니의 등과 그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구수하고 따뜻한 음식 냄새였다. 오늘따라 유진의 손끝은 유난히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모니터 속의 정교한 도면들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저녁에 있을 약속에 가 있었다. 강민혁 그녀가 세상에서 할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와의 상견례. 후, 유진은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3년이었다.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우연임을 만난 민혁과 사랑에 빠진 지 언제나 다정하고 자신을 아껴주던 남자. 그의 따뜻한 미소와 듬직한 어깨는 부모님의 부재가 남긴 마음속의 구멍을 조금씩 메워주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문제는 민혁의 어머니 윤미령 대표였다. 국내 중견 패션 기업 라벨라의 대표인 그녀는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성공한 여성이었다. 유진은 몇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늘 우리 엄마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알고 보면 따뜻한 분이야. 걱정 마. 라고 말했지만 유진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고아였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실력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명동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뿐이었다. 윤미령 대표 같은 사람이 과연 자신을 며느리감으로 흔쾌히 받아들여 줄까? 딩동. 휴대폰 메시지 알림 소리에 유진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민혁이었다. 우리 유진이 지금쯤 떨고 있는 거 아냐? 아니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저녁 식사한다고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유진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민혁 씨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머니가 계시잖아.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을 나섰다. 식당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주방에서는 할머니 박선희 여사가 정갈한 모습으로 저녁상에 낼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일 끝났어. 박 여사는 유진을 돌아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녀의 애니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고된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깊고 총명하게 빛났다. 네, 거의 다요. 근데 저 너무 떨려요, 할머니.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죠? 유진이 할머니의 옆에 다가가 팔짱을 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박 여사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실수는 무슨? 우리 유진이가 뭐가 어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게야. 꾸미지도 비굴해지지도 말고. 넌 이 할미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귀한 손녀딸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 유진의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저녁에 입고 갈 옷은 골라놨어. 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원피스요. 할머니 한복도 제가 다림질 해놨어요. 알았다. 그럼 어서 가서 좀 쉬고 있어. 저녁 준비는 할미가 다 해놓을 테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살림집으로 연결된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정성껏 만든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지만 최고급 실크 원단이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그 옆에는 짙은 옥색 저고리와 연회색 치마로 이루어진 할머니의 한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이 상견례를 위해 유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되고 싶었고
민혁의 가족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윤미령 대표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전화를 주막 받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다. 에오 혜진 엄마. 나야. 응?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 만나. 상견례. 그래, 우리 민혁이가 하도 졸라다 해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나주기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글쎄 부모는 어릴 때 사고로 다 돌아가셨다나 봐. 할머니 손에 컸다는데 명동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지 뭐야. 어휴, 내가 정말 우리 민혁이 눈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맞장구에 윤미령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일단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잡았어. 그런 자리에 와서 하는 행동 거지만 봐도 대충 수준이 나오지 않겠어. 그때 서재에서 나온 아들 민혁이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미령은 아들을 흘끗 보더니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보란 듯이 말을 이었다. 아무튼 이따 저녁 먹고 다시 전화할게. 어떤 꼴인지 아주 궁금해 죽겠네. 전화를 끊은 윤미령은 그제야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뭘 그렇게 쳐다봐? 엄마가 틀린 말 했니? 어머니, 제발, 유진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님도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민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들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무나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 얘 좀 봐. 아직도 어린애 같은 소리 안 해. 사랑은 유한하지만 돈과 명예는 영원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이 곧 그 사람 자신이야. 명심해. 윤미령은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에게는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유진이 오늘 저녁을 무사히 넘기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유진과 박선희 여사사는 준비를 마쳤다.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유진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백합 같았다. 박 여사는 고운 한복 맵시를 뽐내며 손녀의 곁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우리 손녀 참 곱다. 박 여사가 유진의 머리에 오래된 비녀를 조심스럽게 꽂아주며 말했다. 자개 장식이 은은하게 빛나는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비녀였다. 할머니, 이건 내 엄마가 시집 올 때 내가 해줬던 게야. 이제 네가 가질 때가 된 것 같구나.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돌아가신 엄마의 천이 비녀를 통해 전해지는 듯하댔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하고 올게요. 두 사람은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호텔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눈부신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유진과 할머니가 살아온 세계와는 이질적이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쪽입니다, 손님.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방 안에는 먼저 도착한 윤미령 대표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굳은 표정의 민혁이 앉아 있었다. 윤미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유진과 박 여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값을 매기는 듯한 평가와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방문이 닫히자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최고급 자개로 장식된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희차에 가시지 않은 요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수저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긴장감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아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윤미령의 남편이자 민혁의 아버지인 강진태 상무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썼다. 헤어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혁이 아비 되는 강진태라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는 박선희 여사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 상무를 지나 맞은편에 앉은 윤미령에게로 향했다. 윤미령은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우아한 자세로 앉아 와인잔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진과 박 여사를 재단하고 있었다. 유진 양이라고 했죠. 윤미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네, 새유진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옆에 앉은 할머니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우리 민혁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요즘 젊은 아가씨가 자기 일에 열심인 건 보기 좋네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젊은 아가씨라는 단어에 은근한 힘을 주어 말하는 투는 마치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유진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시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잠시 동안 음식과 일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강상무는 연신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민혁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끔 유진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어머니와 유진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윤미령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무심코 던지는 질문인 척 물었다. 그런데 유진 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올 것이 왔다고 유진은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어머나 안 됐네요. 정말 가여워라. 윤미령은 입술로만 안타까움을 표하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동정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확인한 자의 희열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박선희 여사에게로 옮겨갔다. 그럼 어르신께서 홀로 유진 양을 키우신 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명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요. 애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존중이 아닌 거리감을, 작은 식당이라는 단어는 노골적인 무시를 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제 손으로 밥 지어 먹고 산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긍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윤미령의 귀에는 그저 천한 장사꾼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러시군요. 윤미령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르신. 그리고 유진 양도 잘 들어요. 그녀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했다. 사람에게는 각자 어울리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민혁이 아버지는 대기업 상무고 저는 어엿한 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민혁이는 앞으로 더 크게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없이 식당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가씨라 윤미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제야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너무나 미약했다. 네온 조용히 해. 윤미령이 눈을 부라리자 민혁은 다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무력한 모습에 유진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욕적인 말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윤미령은 다시 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멸감마저 어렸다. 우리 집안은 이런 근본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어요. 이 결혼은 우리 민혁이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 뿐입니다.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오늘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의 약혼은 파기된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귀가 멍멍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 길고도 끔찍한 침묵을 깬 것은 박선희 여사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윤미령의 만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윤미령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다. 탁. 박 여사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꼿꼿한 허리. 그 모습은 작은 식당 주인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성을 다스리는 여왕의 위엄을 풍겼다. 우리 손녀. 박 여사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런 무례하고 천박한 집안에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이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박 여사는 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집에 가자 아가. 할머니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유진은 마법에서 풀려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민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그의 모습에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박 여사와 유진은 OF 꽃하게 고개를 든 채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아무도 그들을 잡지 않았다. 값비싼 요리들이 질비하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오만함과 비겁함, 그리고 서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릴 뿐이었다. 박선희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창 밖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무서운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막은 이미 오르고 있었다. 명동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따뜻하고 익숙한 공간의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마자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할머니, 유진은 현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운 몸 열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윤미령의 경멸에 찬 눈빛 비수처럼. 나라와 박히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외면하던 민혁의 비겁한 얼굴이 눈앞에서 맴돌았다. 박선희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등을 가만히 스껴들어 주었다. 그녀의 작고 거친 손은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했다. 한참을 울어 지친 유진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간 박 여사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 손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릴 적 유진이 악몽을 꾸고 울며 깨어났을 때 늘 해주시던 그대로였다. 다 잊고 푹 자거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게야.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마음속의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덮어주는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곧이어 깊고 고단한 잠이 밀려왔다.
손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박선희 여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인자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부드러웠던 눈매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고 자애롭던 입가는 칼날처럼 단단히 다물렸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명동의 밤을 지배해온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주방이 아닌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유진조차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낡은 책들만 가득한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박 여사는 익숙하게 벽에 걸린 낡은 붓글씨 족자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자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숨겨진 금고의 다이어리 모습을 드러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맞추자 금고 문이 열리며 안쪽에 있던 것은 돈이나 보석이 아닌 최신형 보안 통신 장비와 여러 권의 두꺼운 가죽 장부들이었다. 이곳은 작은 식당의 서재가 아니었다. 명동의 그림자 여왕, 박선희 회장의 심장부이자 지휘 통제실이었다. 박 여사는 안경을 꺼내 썼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보안 장치의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초회 실장,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곧바로 침착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최철중. 30년 전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소년을 박선희 회장이 거두어 자신의 사람으로 키운 인물이었다. 지금은 박 회장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고 그녀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는 박 회장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밤 이런 시각에 걸려오는 회장님의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미령, 박 회장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 이름은 이미 사냥감 목록의 맨 위에 올라 있었다. 패션 회사 라벨라의 대표, 강민혁의 어미 되는 여자.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효사하에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라벨라의 자금 흐름 주주 구성 주요 거래처, 그리고 장부 밑에 숨겨진 부채까지. 윤미령 개인의 사생활과 약점도 포함해서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샅샅이 털어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결과물 올려놔. 알겠습니다. 최 실장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에게 박 회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그리고 강진태 상무, 윤미령의 남편, 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현재 몸담고 있는 그룹의 다음 임원 승진 명단에 올라 있다고 들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소문나지 않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 중앙상가 재개발 건 박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우리 쪽에서 부지 매입은 어디까지 진행됐지? 92%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건 정부 소유 부지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작은 상점 4곳뿐입니다. 그 4곳 중 하나가 라벨라의 명동 직영점일 텐데. 맞습니다, 회장님. 윤미령 대표가 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들인 건물입니다. 명동의 상징적인 장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미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나방을 보는 듯한 미소였다. 잘 됐군. 윤미령의 숨통을 조일 좋은 카드가 되겠어. 일단은 그대로 둬.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움직일 테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써. 움직여. 전화가 관가던 게 하지다. 서재의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선희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아무도 몰랐다. 명동의 낡은 골목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국밥을 말아 팔던 저 작은 노파가 사실은 이 땅의 심장부인 명동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쟁 직후 남편을 잃고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젊은 박선희 나연은 명동 길바닥에 좌판을 깔고 국밥을 팔기 시작했다. 억척같이 돈을 모았고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두던 명동의 자투리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녀는 시대를 읽는 천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사들인 땅들은 세월이 흘러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았고 그녀는 조용히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유진의 부모였던 그녀의 아들 내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는 핏덩이 손녀딸 하나만 남았다. 그날 이후 박선희는 한한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세상의 탐욕과 위험으로부터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식당 할머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막대한 제국은 최 실장과 소수의 신복들을 통해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밤 윤미령이라는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박선희의 유일한 영린,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손녀를 건드렸다. 그림자 여왕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마쳤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하찮은 벌레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모욕한 자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식당 뒷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이 직접 문을 열자 그림자처럼 최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선희 회장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을 켰다. 봉투를 열자 가장 첫 페이지에 라벨라믹 대표, 윤미령 관련 심층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 회장은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그녀의 얼굴은 스탠드 위에 노란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무서운 복수가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끔찍했던 상견례가 있고 사흘이 지난 아침, 윤미령 대표는 라벨라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에스프레소를 음미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분주한 아침 풍경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정복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아들 민혁은 며칠간 시무룩해 있긴 했지만 곧 제 어미의 뜻을 받아들일 터였다. 원래부터 제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 근본 없는 그 여자애를 말끔히 쳐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안도감과 승리감을 주었다. 암적인 존재를 미리 도려낸 외과 의사처럼 그녀는 스스로의 결단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시즌 신상품 품평회 자료입니다. 김 비서가 깍듯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수고했어. A1 백화점 쪽 반응은 어떻고? 윤미령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A1 백화점은 라벨라의 가장 큰 유통 채널이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였다. 네, 물론입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주문량도 느다르르릉. 김 비서의 말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대표 집무실로 직접 연결되는 소위 헤이스라인이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윤미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A1 백화점의 구매 총괄 본부장이었다. 늘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그가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세운 일이지. 윤미령은 가볍게 턱짓을 하며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요, 박 본부장. 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윤미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말씀하세요. 저희 A1 백화점은 다음 시즌부터 귀사 라 벨라와의 입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전국 모든 지점에서 매장을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오늘 오후에 발송될 겁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 본부장. 윤미령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우리 사이에 농담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룹 최고위층에서 내려온 결정사항입니다. 저로서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네닥. 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윤미령은 몇 초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분노가 서서히 그러나 용암처럼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김 비서가 겁먹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 마케팅 팀장, 영업 팀장, 전부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지금 당장. 윤미령의 고함 소리가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잠시 후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의 앞에 도열했다. 아운의 백화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윤미령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표님 며칠 전 실무진 미팅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영업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결과가 이렇잖아. 당신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무능한 것들. 당장 A1 회장님께 연락해서 약속 잡아. 내가 직접 단판을 지을 테니. 그녀는 평소 친분이 있던 A1 그룹의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서의 목소리뿐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장기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명백한 거절의 의사였다. 윤미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적 문제, 즉 실무진의 무능함이나 일시적인 변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했다. 며칠 전 한정식 집에서 만났던 초라한 노파와 손녀의 얼굴은 그녀의 뇌리에서 이미 까맣게 잊힌 지 오래였다. 예원의 백화점과의 계약 해지 문제로 회사가 발칵 뒤집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타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기획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또 무슨 일이야? 이탈리아의 아르티지아노 사에서 방금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원단을 공급하던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뭐라고? 윤미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르티지아노사는 라벨라의 베스트셀러인 캐시미어 코트 라인에 들어가는 최고급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였다. 10년 넘게 이어온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의 원단 없이는 라벨라의 상징과도 같은 코트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다가오는 가을쯤 겨울 시즌의 주력 상품 전체가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었다. 이유가 뭐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지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이탈리아 본사 사장하고 연결해.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장은 끝없는 회의를 핑계로 전화를 피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첫 번째는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윤미령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다. 프레스티지 모드. 오랫동안 에라벨라와 업계 1, 2위를 다투던 경쟁사. 분명 그들의 비열한 공작일 것이라고 윤미령은 확신했다. 그 여우 같은 것들. 그녀는 이를 갈았다. 한편 그 시각 명동의 작은 식당 뒤편 서재. 박선희 회장은 최 실장이 가져온 또 다른 보고서를 일일이 읽고 있었다. A1 백화점 건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 A1 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최대 투자자가 저희라는 사실을 그룹 회장이 뒤늦게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저희 쪽에서 명동 재개발 건과 연계하여 조용히 압력을 넣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르티지아노사는 그 회사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소유한 유럽의 한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비밀리에 대출받아 연명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출금 회수를 명목으로 압박하여 라벨라와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우회적으로 진행되어 저희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 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를 마쳤다. 박 회장의 복수는 시끄러운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을 이용해 상대의 혈관을 하나씩 틀어막아 조용히 질식시키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은 우연과 불운으로 가득 찬
정상적인 비즈니스 실패처럼 보이게끔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만족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밤 윤미령은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경쟁사 프레스티지 모드의 기업 정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들의 비리를 알캐내어 반격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화려한 제국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균열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자신의 성을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작은 진동은 곧 거대한 지진의 전조였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윤미령의 제국을 흔드는 진동은 이제 그녀의 가정까지 덮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 강진태 상무는 평소와 달리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절망으로 퀭했다. 최고급 양복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성공한 대기업 임원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꼴이 왜 이래요?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뒤적이던 윤미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술 냄새와 패배자의 기운이 뒤섞여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다. 끝났어. 전부 끝났다고. 강상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요. 부사장 승진 물 건너갔어. 네. 윤미령은 잡지를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사장 승진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룹 회장의 신임도 두터웠고 경쟁자도 없었다. 이 승진은 강진태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윤미령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줄 중요한 발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확실하다면서요. 나도 몰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내정되어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가 바뀌었어. 듣도 보도 못한 낙하산이 내 자리를 꿰찼다고. 심지어 내 부서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가 시작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강 상무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윤미령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사의 위기에 이어 남편의 실각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이라도 있었냐고요?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의심은 여전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의 사내 경쟁자들이나 자신의 사업적 라이벌인 프레스티지 모드를 배우로 의심할 뿐이었다. 가정의 기반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최 실장의 지휘 아래 전문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다. 유명 패션 커뮤니티의 벨라 신상 원피스 한번 세탁했더니 물 빠짐이 너무 심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염으로 얼룩덜룩해진 원피스 사진이 함께 첨부되었다. 곧이어 다른 커뮤니티와 SNS에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라벨라 코트 가격만 비싸고 캐시미어 함량은 속인 듯. 디자인은 예쁜데 바느질 마감이 엉망이에요. 예전 같지 않네요. 불만 글들은 마치 유기적으로 번져나가는 바이러스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처럼 보였지만 곧이어 라벨라 전 직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오며 기름을 부었다. 그 글에는 윤미령 대표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비정상적인 야근 강요, 그리고 저가의 중국산 부자재를 이탈리아산으로 속여 납품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품질, 논란 라벨라, 갑질 경영까지
왁천보 취재. 온라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윤미령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성공한 여성 CEO의 이미지는 불과 며칠 만에 악덕갑질 경영자로 추락하고 있었다. 이거 전부 삭제해.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해버려. 윤미령은 홍보팀을 쥐어짰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게시글 하나를 지우면 똑같은 내용의 글이 10개, 20개씩 다른 사이트에 올라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민혁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계를 지켜봐야만 했다.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 술에 절어 사는 아버지. 집안은 매일같이 살얼음판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불행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자신과 어머니가 한없이 무력하고 선량하다고 여겼던 그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직후부터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번호를 바꾼 후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길고 절박한 메시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아, 나 민혁이야. 제발 이 메시지 좀 봐줘.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님께는 내가 무릎 꿇고라도 사죄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1이라는 숫자만 남긴 채 영원히 읽히지 않았다. 그 시각 유진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상처뿐인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꿨다. 지나간 인연에 발목 잡히지 말 거라. 내 앞에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게야. 할머니의 담담한 위로는 유진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아픈 기억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슬픔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유진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민혁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차를 몰아 명동으로 향했다. 유진의 집 할머니의 식당이 있는 그 골목으로. 차를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그는 하염없이 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녁 무렵이 되어 익숙한 인형이 골목으로 들어섰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퇴근하는 길인 듯했다. 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듯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놀랄 만큼 당당하고 굳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지기 쉬운 갈대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대나무 같았다. 유진아, 민혁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간신히 삼켰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인가. 그는 차마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그녀의 과거 속 유령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민혁은 해가 지고 식당의 불이 꺼질 때까지 차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식당과 이어진 살림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의 비참한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었다. 저 작고 따뜻해 보이는 집안에서 조용한 노파가 짜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자신의 가족 전체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미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윤미령은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더 이상 성공한 CEO의 공간이 아니었다. 밤낮 없이 켜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불빛,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 더미, 그리고 식지 않은 커피 잔들이 풍기는 시큼한 냄새.
그곳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와 편집증으로 가득 찬 전쟁 지휘소에 가까웠다. 그녀의 모든 의심은 경쟁사인 프레스티지 모드와 그 대표인 오수현에게로 향해 있었다. 오수현은 윤미령과 업계에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인물이었다. 윤미령은 이번 사태가 오수현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벌인 비열한 음모라고 굳게 믿었다. 찾아내. 뭐든지 찾아내. 탈세 비자금 사생활. 하다못해 운전기사가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것까지라도 좋아. 오수영과 프레스티지 모두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가리 조목 참매면 제일이면 윤미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졌다는 흥신소 직원들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막대한 착수금을 아낌없이 뿌리며 그녀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들은 윤미령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레스티지 모드의 전 현현직 직원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회계 장부를 빼내기 위해 해커를 고용했으며 오수연 대표의 뒤를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들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수연 대표의 사생활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집 회사, 그리고 가끔 가는 헬스클럽이 전부입니다. 회계장부는요, 분명 비자금을 숨겨뒀을 거야. 최고 수준의 해커를 동원했지만 방화벽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업계에서 가장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돈을 더 줄 테니 다시 해봐 무능한 것들. 아차첨 때 윤미령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광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믿고 있던 세상의 법칙, 즉 모든 성공 뒤에는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법칙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한편 그녀가 쫓고 있는 진짜 유령 박선희 회장은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초에 제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유유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미령이 흥신소를 고용해 프레스티지 모드를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했다. 어리석은 여자.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있구나.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윤미령이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미 라벨라의 핵심 디자이너와 재무팀 일부 인원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지금이 그들을 빼내올 적기입니다. 그래. 성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부터 흔들어야지. 인재들이야말로 성의 기둥이니까. 깨끗하게 처리하게. 네, 회장님. 박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 정원의 작은 감나무에 열린 홍시가 가을 햇살을 받아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뜨거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정교하게 상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말려 죽이는 과정이었다. 윤미령의 편집증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남편 강진태 상무를 무능력하고 부패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당신이 회사에서 똑바로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분명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리가 탄로 나서 승진해서 미끄러진 거라고. 솔직히 말해 회사 돈 얼마나 빼돌렸어. 여보 제발. 난 정말 결백해. 이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릴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강 상무는 절규했지만 아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민혁은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능력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가는 제국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망국의 왕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미령은 더욱 초조해졌다. 프레스티지 모드에 대한 공격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회사에 자금나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A1 백화점의 철수와 아르티지아노사의 원단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과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렀다. 절망의 늪에 빠진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만다. 사차에라도 끌어다 써야겠어. 그녀는 재무이사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쳤다. 대표님 안 됩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이미 대출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채를 쓰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러워. 이 위기만 넘기면 돼. 내가 반드시 재기해서 프레스티지 모드를 짓밟아 버릴 테니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와. 그녀의 눈은 탐욕과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도박꾼과 다를 바 없었다. 며칠 후 재무이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한 장의 명함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시장을 수소문해 보니 유일하게 저희 같은 규모의 자금을 단기간에 융통해 줄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라고 합니다. 명함에는 골든 캐피탈이라는 이름과 함께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어떤 로고도 주소도 없는 기묘한 명함이었다. 업계에서는 유령처럼 나타나 기업 사냥을 하는 곳으로 악명이 자자했지만 지금 윤미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골든 캐피탈입니다. 라벨라의 윤미령 대표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저희 쪽에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윤미령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애쓰더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전화를 건 그 유령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누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녀의 추격전은 결국 사냥감이 제 발로 사냥꾼의 덫을 찾아가는 비극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유령처럼 집과 회사를 배회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서유진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고 행동에 나섰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알아낸 유진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앞에서 그는 퇴근하는 그녀를 기다렸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유진이 동료들과 웃으며 스튜디오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이 민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과 헤어진 후 그녀는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평온해진 듯 보였다. 유진아, 민혁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이 아닌 귀찮고 성가신 것을 마주한 듯한 차가움으로 변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녀는 그를 민혁 씨가 아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얘기 좀 해, 유진아. 단 5분이라도 좋아. 민혁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은 퀭했고 잘 다려 입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멋지고 듬직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로 그를 이끌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도 않았다. 할 얘기가 뭐죠? 우린 이미 끝난 사이 아닌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아. 그날 내가 정말 죽일 놈이었어. 비겁했고 한심했어. 민혁은 횡설수설하며 사과를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지금 자신의 집안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절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실상 좌천되었고 어머니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며 매일같이 집안은 지옥 같다고. 이 모든 거 너희 할머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알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하지만, 이만하면 됐잖아. 제발 할머님께 멈춰달라고 좀 전해줘. 우리 가족,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다 빌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그는 정말로 유진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유진은 그 처절한 모습을 그저 조용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녀는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마침내 골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길게 숨을 내쉬고는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혁 씨. 그녀는 그의 의혹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당신 어머니가 날 미워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동안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민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이 막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와서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뿐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난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고요. 당신도 이제 그만 당신의 삶을 살아요. 우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안녕히 가세요. 유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멀어져 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라벨라의 대표 집무실. 윤미령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약속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골든 캐피탈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을 김 부장이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가 바로 박선희 회장의 그림자 최 실장이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 대표님.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꽤 크더군요. 최 실장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위압감이 있었다. 네, 상황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윤미령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말했다. 협상은 길지 않았다. 최 실장은 윤미령이 필요한 자금 액수를 정확히 제시했다.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지만 윤미령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자금은 내일 오전에 바로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실장은 잠시 말을 끊고 윤미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정도 규모의 대출에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라벨라의 지분 전체와 대표님 개인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담보로 설정해야겠습니다. 물론 명동에 있는 그 플래그십 스토어 건물도 포함해서요. 네, 그건 너무... 윤미령은 경악했다. 그것은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옆에 배석해 있던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대표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최 실장은 그녀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는 미련 없이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는 신용을 했다. 자, 잠깐만요. 윤미령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이 돈이 없으면 회사는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될 터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자존심, 복수심, 그리고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는 결국 항복했다. 최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온 대출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이것이었다. 만길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담보 지분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전환하여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미리 약정된 가격은 현재 시세의 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헐값이었지만 지금 윤미령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계약서 위에 적어 내려갔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최 실장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약서 한 부를 챙겨 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약속대로 자금은 내일 중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잡아두기 레디다. 최 실장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혼자 남게 된 윤미령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에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단순한 대출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넘기는 양도 증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골든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수혈되자라 벨라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윤미령은 그 돈으로 밀린 임금과 대금을 지급하며 급한 불을 껐다. 바닥을 쳤던 주가도 소폭 반등했다. 그녀는 이것이 재기의 신호탄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는 직원들을 다그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간 황금 세장은 이미 문이 닫힌 후였다. 그녀는 세장 안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었지만 세장의 주인은 밖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대출 만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윤미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은행 문을 두드렸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에 선뜻 거액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봐야 것이다. 온라인상에 퍼진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돈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졌다. 수혈된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져갔고 회사의 재정 상황은 대출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친 덫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다. 한편 박선희 회장의 서재에서는 최 실장의 마지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미령은 현재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장에 풀어놓은 부정적인 정보들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다. 때가 되었구나. 박 회장은 조용히 읊조렸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 끝에 마침내 사냥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최 실장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게. 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골든 캐피탈의 이름으로 라벨라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담보로 잡은 모든 지분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그리고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게. 알겠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무엇으로 할까요? 간의 첨법계 점어도보에 배하여 박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최 실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드디어 여왕이 직접 무대 위로 오를 시간이었다. 며칠 뒤 윤미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골든 캐피탈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다. 귀사히 대출금 만기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계약서 제8조 사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권리를 행사 귀사가 담보로 제공한 모든 지분 및 자산을 인수함을 통보합니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한의 마지막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델 또한 라벨라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를 물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바입니다. 윤미령은 자신의 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소액 주주들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했다. 모든 주주들에게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할 테니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발악했다. 그리고 운명의 임시 주주총회 날 라벨라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미령은 초췌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강진태와 아들 민혁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최 실장이 새로운 최대주주 골든 캐피탈의 대리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라벨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최 실장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들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라벨라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 골든 캐피탈의 대리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회사를 파탄 직전에 몰아넣은 윤미령 대표를 해임하고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윤미령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십시오. 윤미령 대표는 지난 3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 공신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양측의 고성과 비난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미령은 어떻게든 주주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고운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한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깊고 총명한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윤미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노파는 분명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명동 골목의 초라한 식당 할머니였다. 저 할망구가 여길 어떻게? 윤미령이 경악과 혼란에 빠져 중걸거리는 순간 최 실장이 그 노파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한 예의를 표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회장님 골든캐피탈의 대리인이 저 초라한 노파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박선희 회장은 최 실장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산을 움직이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가 윤미령의 맞은편 주주총회 의장의 바로 옆자리에 멈춰 섰다. 여러분, 소개가 늦었습니다. 최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다 하시던 골든 캐피탈의 진짜 주인이자 저의 주군이신 박선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윤미령과 박선희 회장의 얼굴을 샥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미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쫓던 유령의 실체를,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았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한 노파의 무섭고도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작은 노파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옥색 한복은 이 차가운 기업의 회의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은 그 어떤 명품 정장을 입은 경영자보다 압도적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윤미령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였다. 하하하하하. 이게 무슨 코미디야? 쇼는 이제 끝났나요? 또봇따짠베떼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희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처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따위가 뭔데 고작 명동 뒷골목에서 국밥이나 마라 파는 주제에
어디서 사기꾼을 동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벌여. 그녀는 최 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도 한패지. 이 할망구한테 돈 몇 푼 받아먹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내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바로 벨라의 윤미령이야.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회의실을 맴돌았다. 주주들은 동정은커녕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선희 회장은 그 모든 광기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윤미령의 히스테리가 제풀에 꺾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윤미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추자 박 회장은 단상 위의 마이크를 천천히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윤미령 씨.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호칭 하나만으로 윤미령은 이미 단상 아래로 끌어내려진 것과 다름없었다. 당신 말 중에 딱 하나 맞는 말이 있구려. 나는 국밥하는 사람이요. 지난 60평생 내 두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먹여왔소. 박 회장의 시선은 윤미령을 넘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은 모양이요. 당신은 나와 내 손녀의 옷차림과 직업만으로 우리를 판단했지. 당신이 정해놓은 부와 가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벌레 보듯 짓밟고 모욕했어. 박 회장이 말하는 동안 그녀의 뒤편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조용히 켜졌다. 최 실장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 위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골든 캐피탈의 지배버제넷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복잡한 도표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법인을 거미줄처럼 거슬러 올라가자 그 정점에는 단 하나의 이름, 박선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당신이 돈을 빌린 골든 캐피탈은 내가 지난 50년간 조용히 일궈온 내 작은 제국의 일부일 뿐이요. 최 실장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이번에는 서울 명동 일대의 지적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지도 위에는 수많은 필지들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지의 실소유주 정보란에는 어김없이 박선희의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라벨라의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가 서 있는 바로 그 건물과 A1 백화점 본점이 위치한 황금 상권의 70% 이상이 그녀의 소유였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실 내 땅 위에서 월세를 내며 서 있던 모래성에 불과했어. 당신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던 A1 백화점 역시 내 건물에서 장사하던 세입자였을 뿐이지.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박 회장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의 리스트가 나타났다. 에라벨라의 숨통을 끊었던 이탈리아 원단 회사의 모기업 이름도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주들은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탄 배의 선장이 윤미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배가 떠있는 바다 전체가 박선이라는 거인의 손바닥 아니었던 것이다. 윤미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풀려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박선희 회장은 잿더미가 된 그녀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건 사업이 아니오, 윤미령 씨. 이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아주 오래된 교훈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온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손녀의 명예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지만 당신의 그 오만함의 값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책정되었어. 바로 이 회사 라벨라 전부 말이오. 박 회장은 좌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이제 최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 대표이사 윤미령의 해임안을 즉시 표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윤미령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발악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곁에 있던 남편 강진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아들 민혁은 차마 그 광경을 마주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새로운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박선희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을 끝냈다는 무거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사냥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윤미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체크메이트. 게임은 끝났다. 오만했던 여왕은 자신의 왕국과 함께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다. 명동의 숨은 실력자, 국밥집 할머니가 패션 기업 에라벨라를 인수하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M&A 사건은 한 달이라는 시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그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남았다. 윤미령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와 부, 그리고 화려했던 사회적 지위까지.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왕이었던 윤미령은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그녀의 시간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주주총회의 날에 멈춰버렸다. 남편 강진태는 그런 아내를 간호하며 산산조각난 삶의 조각들을 힘겹게 주워 담고 있었다. 그 지독한 폐허 속에서 강민혁은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의 그늘과 허상 같은 가문의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도시를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떠나기 전날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가요. 윤미령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의 방식은 틀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머니만의 탓은 아니겠죠. 어머니의 그릇된 욕망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던 저와 아버지의 비겁함도 죄라면 죄일 테니까요. 이제는 각자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는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유진과의 추억이 깃든 한강변의 작은 공원이었다. 그는 미리 유진의 스튜디오 동료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뜻밖에도 유진은 약속 장소에 나와 주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전문가로서의 당당함이 넘쳐 흘렀다. 잘 지냈어. 민혁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네, 잘 지내요. 민혁 씨도. 괜찮아 보여요. 전보다. 유진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 내일 서울 떠나. 멀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잘 생각했어요. 떠나기 전에 너한테 꼭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어렸고 약했고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너와 할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대신 용서를 빌게. 그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과 받을게요. 그리고 이젠 괜찮아요. 더 이상 민혁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새로운 곳에서는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완벽한 끝이었다. 한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사랑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두 어른의 마지막 인사. 그들은 짧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의 새로운 시작은 눈부셨다. 박선희 회장이 인수한 라벨라는 온기 ONG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박 회장은 낡고 부패한 경영진을 모두 해임하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온기에 모든 매장 인테리어와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국내 최고의 스튜디오 5곳의 블라인드 테스트로 컨셉 디자인을 의뢰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유진의 디자인을 선택했다. 사람의 따스함과 옷의 본질에 집중한 그녀의 디자인은 허영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라벨라를 벗고 새로운 철학을 담기에 가장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며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 누군가의 연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에 선 유능한 디자이너 서유진이었다. 그리고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가을 저녁,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명동의 작은 한식당 옹이.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만이 가득했다. 박선희 회장은 화려한 의장직 명함 대신 익숙한 앞치마를 두른 채 손녀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가게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옹기의 성공적인 재론칭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윤리적인 경영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텔레비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가 국 식는다. 어서 먹어라. 네 할머니. 와, 오늘따라 찌개가 유난히 더 맛있네요. 내가 잘 먹으니 그렇지.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복수도 과거의 아픔도 없었다. 그저 세상 모든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만이 오고 갈 뿐이었다. 유진은 국밥 한 그릇에 우주보다 깊은 사랑을 담아 자신을 키워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머니, 응,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요. 박선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에어서 밥이나 먹어. 내일도 우리 강아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작은 식당의 따뜻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오만함은 그 대가를 치르고 쓰러졌지만 정직한 땀과 진실한 사랑으로 쌓아 올린 온기는 더욱 단단하고 영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여명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밝아오고 있었다.